자, 이제 미분기하학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분기하학은 이제 두 문항 6점 정도가 이제 출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정치 곡선과 정치 곡면 둘로 나눌 수 있고,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매년 정치 곡선에서 한 문항, 정치 곡면에서 한 문항 나와서 2점, 4점이 나왔는데, 이 내용은 절대적인 어떤 법칙은 아닙니다. 대체로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미분기하학은 곡선 또는 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곡선의 휘어진 정도, 공간상에서 본다면 곡선이 평면으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난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바로 곡률과 연률의 문제입니다. 곡률과 연률의 문제가 주어지는데, 이런 것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문제들 중에 하나가 단위 접선 벡터에서 문제가 다루기 때문에, 주요 이제 단위 접선 벡터와 관련돼서 프렌의 틀 또는 이제 선형대수학에서 얘기한다면 정교, 직교, 기조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원리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신다면 측지 곡률, 벅곡률의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내용에 해당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 곡면의 문제가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곡면을 이해하는 데는 벅곡률, 가우스 곡률, 측지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제1 기본 미분형 방정식과 제2 기본 미분형 방정식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 제1 기본 미분형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곡선의 길이라든지 또는 곡면적을 구하는 원리들이 자연스럽게 발생이 되고요. 누가 뭐래도 벅곡률, 가우스 곡률이 이제 중요한 이론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으나, 벅곡률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곡률을 구하는 문제, 그래서 주곡률을 구하는 공식, 이론이라든지, 또는 이제 평균 곡률의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소재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측지선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측지곡률과 벅곡률의 문제인데, 측지선이라는 것은 이제 측지곡률이 0인 것, 우리가 이제 본다면 최단거리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벅곡률과 측지곡률을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회전면에서의 가우스 곡률을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가우스 곡률을 구하는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랬을 때, 가우스 포닛의 정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오일러 배수와 손잡이,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미분기하학은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되게 쉬울 수도 있어요.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쉬운 쪽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 중심의 문제가 나온다면 쉬운 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개념적인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곡선의 문제는 정역이 1차원, 공역이 3차원이고요. 곡면의 문제는 정역이 2차원, 공역이 3차원이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됐건 한 평면상의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 이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관적 이해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갖다가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개념들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제 이론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이론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직접적인 것보다는 형식적인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분기하학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작년 같은 형식의 문제가 나온다면 이 미분기하학은 또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기하학을,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미분기하학가 어렵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내용이든 어떤 과목이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제들 중에 6점짜리 중에 6점이 모두 다 형식적이 돼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점이 쉽고 4점 중에 일부가 쉽고 일부가 어렵거나, 그 다음에 2점이 좀 어렵고 4점이 쉽거나, 아니면 둘 다 쉽거나 하는 형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전부 다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분기하학을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여기서 이제 손을 놓고 자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알고리즘 중식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회전면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든지, 단위 접선 벡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법공률과 측지공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고 계산할 줄 알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미분기약을 접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론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정수론은 지금 이제 그 한문항 4점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문항이 출제되는 과목은 어떤 문제들이 이제 얘기가 되냐면 한 문제 안에 그 과목을 대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출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한 과목 안에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랬을 때 단일 내용보다는 복합적인 문제를 복합적인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 몇 년 동안 모두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내가 정수론의 문제를 논의할 때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큰 수의 문제를 작은 수로 변환시켜 주는 것이 정수론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정수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구로도 이용이 되고 목적으로도 이용이 됩니다. 도구로 이용되는 것은 현대대수학과 연관되어 있을 때는 도구로 이용이 되는 거고요. 이것 자체는 목적으로도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수론은 한문항 4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현대대수학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론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큰 수의 문제를 작은 수로 바꾸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문제는 결국은 합동의 문제죠. 합동의 문제가 되는데 이 합동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동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베이스가 되는 이론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가 되냐면 방정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수란 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덧셈이라는 관점에서 정수를 이해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곱셈이라는 관점에서 정수를 이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수라는 관점에서 정수를 이해한다면 자연수 1이 정수를 생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 나간다. 그리고 비교적 쉬운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정수를 곱셈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무시해버리면 결국은 자연수의 문제가 되고요. 1을 제외한 모든 자연수의 문제는 결국은 소인수 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수를 1보다 큰 모든 자연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소수가 나오는 거고 소수라는 것을 직역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처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처음 나온 수.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온 수라는 것은 약수와 배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처음 나온 수의 의미에서 소수의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또 자연수를 소수로 분해하는 것 일명 우리가 이제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데 소인수 분해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갖는 것은 표준 분해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소수가 가지고 있는 배경적 지식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것이 기초 개념에서 있었고요. 그 기초 개념에서 부정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 정수 문제는 현대대수학하고 연계가 된다면 유클리드 정역이에요. 유클리드 정역이고 유클리드 정역의 핵심 이론은 나눗셈 정리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알고리즘도 나눗셈 정리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건 굉장히 기술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예전에는 이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목적으로 삼는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최근 문제에서는 목적보다는 도구로 이용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도구로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잘 못한다 그러면 우린 정수론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으로 잘 다뤄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고요. 원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수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수론의 핵심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큰 수의 문제를 작은 수의 문제로 바꾸는 거고 그 핵심 이론이 합동입니다. 그래서 합동이 주어졌을 때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가 우리는 이제 합동식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합동식의 문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합동식의 해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성의 문제. 판별식의 문제는 유클리드 알고리즘과 또는 이제 이것에 대한 최대 공약수 문제와 연결이 되고요.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이론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것이 여기다 글씨 쓰기가 어려워서 내가 CRT라고 써놨습니다만 Chinese Remainder Theorem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명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연수를 표준분해를 한다면 이것을 쌍마다 서로소인 그 정수들, 자연수들의 형식으로 바꿔놓고 큰 문제를 더 작은 문제로, 그 다음에 작은 문제 해결된 것을 다시 원래인 큰 문제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해가 존재한다면 해를 구하는데 핵심적인 이론은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의 문제에 해당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들을 2차 이상일 때 얘가 이제 주로 1차에서 논의가 된다고 하면 물론 1차보다 더 큰 데서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에서의 해 존재성 유무를 물어보는 것이 2차 잉여의 문제입니다. 2차 잉여는 말 그대로 판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가 무엇이니, 해를 구하라. 이것을 구하는 데는 2차 잉여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2차 해를 구하는 것은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거고 2차 잉여의 문제는 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판정법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판정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이론이 르장드리의 기호와 야고비안의 기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소수일 때의 해를 구하는 것은 르장드리 기호로 이용하는 거고 합성수일 때의 해에 대한 존재성을 알아보는 것이 야코비안의 기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것은 소인수분해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이론을 하는 것은 르장드리의 기호에 해당이 되고 르장드리 기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것은 오일러의 정리가 이론적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여기서 말한 페르마, 오일러, 원식은, 영분수 이것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대대수학의 중요한 도구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라고 했을 때 도구적인 역할을 하는데 핵심 이론은 바로 원시근의 문제입니다. 원시근의 문제인데 이 원시근의 문제는 이제 윗수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해를 구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이제 이산로그를 이용하는 건데 내가 수업하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산로그가 절대적인 해법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해법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다룰 때는 이산로그를 중심으로 다룹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산로그는 하나의 해법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적 지식이 되는 것이 페르마의 소정리입니다. 페르마의 소정리인데 페르마가 페르마의 소정리를 증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페르마의 소정리를 증명하는 과정 중에 그것을 증명한 사람은 오일러인데요. 오일러가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 중에 하나를 보다 더 일반화시킨 것이 이제 오일러의 정리고요. 이것이 이제 윗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고, 현대대수학에서 본다면 군의 문제, 그 다음에 체론에서의 원시, 원소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페르마, 오일러, 원식은, 윗수는 정수론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현대대수학의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출제가 됐어요. 여기에서 출제가 됐는데 이제 무엇이 되냐면 최근에 이제 정보화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정보 보호에 관련된 중요한 형태들이 이제 정보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또 이 정보 보호를 하는 과정 안에서 수학자들이 뒤늦게 이제 이런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정보 보호를 하는 과정에서 강조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정보 보호의 문제는 이제 암호학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이 암호학을 수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새롭게 예전부터 있던 이론입니다만 새롭게 부각되는 이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이론들 중에 하나가 현대대수학에서 본다면 갈로아 이론이 이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각되는 것이 월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이제 부각이 되는데 뭐 그 말은 이제 좀 우리가 어렵고요. 선형대수학에서 본다면 이제 선형 변환의 문제, 내적 공간의 의미 이런 것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정수론에서 본다면 정수론에서 오일러의 정리, 그 다음에 원시근의 문제, 윗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의 새롭게 부각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물론 과거에도 계속 중요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이산수학에서 강조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만, 최근에는 그 책에서는 잘 강조하지 않습니다만, 이산수학에서 예전에 강조됐던 게 하나가 뭐냐면, 배낭 뿌리기의 문제가 됩니다. 냅색 문제라고 하는 건데, 이 배낭 뿌리기의 문제는 이제 배낭의 사이즈, 최적화 문제를 알아보는 겁니다. 거기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연속된 분수란 의미에서 연분수라는 문제가 하나가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연분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험에 연분수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 적은 없어요. 연분수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는데, 연분수 문제가 하나의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부각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출제되지는 않았으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고요. 이것들에서 나오는 연분수 문제에서 나오는 이론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5y제곱은 3 이런 것의 근을 구하는 문제를 일명 페레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페레 방정식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x제곱 마이너스 dy제곱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로 페레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페레 방정식의 문제가 여기에서 멈춘다면 정수론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본다면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대수학에서 가서 보시면 우리가 2차체라는 문제가 나오고, 그 이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이죠. Z 루트 2, Z 루트 3, 이런 거. 물론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만, Z-1. 이런 것들도 나오지만, 여기에서 주어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의 문제가냐면, 이것이 과연 단원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단원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 가서 이런 거죠.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6을 소인수 분해했을 때 2 곱하기 3입니다라고도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2 곱하기 3 곱하기 1도 되죠. 근데 과연 2를 우리가 말하는 소인수 분해에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1은 들어가지 않죠. 즉 소수 개념이 아닌 겁니다.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서 본다면 곱셈 여건, 즉 정수에서 곱셈 여건이 존재하는 건 1과 마이너스 1인데, 이와 같은 것을 단원이라고 얘기하죠. 단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소인수 분해라는 말에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룰 때 이 원소가 과연 단원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핵심적인 이론이 바로 2차체와 연결이 돼서 페레에서의 페레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판정하는 것은 노름을 이용해서 판정할 수가 있겠으나 구하는 문제는 페레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 문제들이 여기에 대한 하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분수와 관련된 이쪽 파트는 지금까지는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출제된 적은 없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의 정보 보호의 입장, 그 다음에 암호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의 좋은 소재거리가 되고 있고 하나의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대한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한 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들, 갈로아의 이론, 그 다음에 선형 변환, 내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출제가 됐습니다. 베르마, 오일러, 원식은 위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험에 다 출제가 됐는데, 이쪽만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쪽만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그러한 내용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형 대수학의 문제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형 대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가장 크게 얘기를 하면 선형성을 대수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선형성을 대수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건데, 이 선형 대수학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현대 대수학의 채론까지 이해한다면 훨씬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으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선형 대수학은 실수체에서 논의가 돼서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다루냐면 빠른 학교는 대학교 1학년 때 다루고 대체로 늦어도 대학교 2학년 때 선형 대수학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선형 대수학을 다루기 때문에 현대 대수학에서 얘기하는 채론적인 이론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수체라는 스페셜한 경우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입장은 실수체라는 것인데, 우리가 좀 더 확대된다면 실수체라는 말을 체라는 입장에서 접근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자, 선형대수학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만 선형성을 대수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그러면 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리니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리니어라는 말의 의미는 뭐 우리가 보통 직역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일차라는 말로 리니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선형대수학의 핵심 이론은 선형공간인데, 이 선형공간이라는 용어가 아마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형공간 하면은 보통 선형공간보다는 우리 벡터공간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이 많이 되죠. 그래서 벡터공간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해 나갈 거고요. 이름은 이제 선형공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선형공간인데 이 벡터공간 속에 있는 벡터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라고 얘기할 때 벡터공간을 표현하는 방법은 유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유한계도 아닙니다. 대체로 언카운터블하게만큼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선형 공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의 문제가 주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뭐가 되냐면 선형 공간을 전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일명 기저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기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럼 기저가 전체를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에, 그러니까 기저가 정해졌을 때 표현 방법이 유일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기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좌표계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친숙해 있습니까? 우리는 직교좌표계 편안하게 이제 아주 친숙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직교좌표계라는 말 속에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수직이라는 의미가 들어갔으니까 각의 의미가 있죠. 근데 벡터 공간에는 일반적으로 각의 개념이 없습니다. 즉 방향성이 없습니다. 방향성이 없어서 방향성이란 의미를 지니려면 우리가 내적이라는 원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적이라는 원리가 들어가기 전에는 방향성이 없다는 것이고, 방향성이 없다라는 말은 수직이다 아니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표계를 결정한다라고 할 때 이 좌표계가 직교좌표계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고, 기저에 따라서 좌표계는 바뀌어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들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우리한테 기저를 구하시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기저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저가 된다면 기저로 인해서 어떻게 표현되느냐의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갖는 건 판정의 문제입니다. 얘가 기저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것을 판정의 문제가 되는데, 그 판정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 나가는 것이 판별식의 문제가 나와야 되겠죠. 이 판별식을 우리는 다른 말로 행렬식이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행렬식의 의미는 굉장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뭡니까? Determinant of Matrix라고 해서 행렬의 판별식이라는 뜻인데, 상황에 따라서 판별하는 내용들이 이제 바뀌어집니다만, 가장 큰 것은 1대1 대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대1 대응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가 아까도 말한 유일성의 의미, 존재성의 의미, 역의 존재성의 의미, 이런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건 이제 다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선형 공간의 의미에서 그것들을 표현할 때 이것이 기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행렬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행렬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루는데,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다루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독립인 것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랭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랭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대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선형 공간이 주어지면 이 선형 공간을 A라는 선형 공간에서 A라는 선형 공간으로 변화를 시켜주는데, A에서 A로 변화를 시켜주는데 기저를 바꾸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에서 B로 공간 자체를 변형시켜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것에 관련됐을 때 기본적인 원리, 대수에서 기본적인 원리란 이항연산의 문제가 됩니다. 이항연산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면서 보존되느냐의 문제를 현대대수학에서는 준동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선형대수학에서는 그것을 선형변환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간에 대한 변화, 선형사상에 대한 문제가 주어지는데, 이 선형사상의 문제가 주어지면 이것도 어떻게 변화되는지 벡터들의 변화 관계를 일일이 체크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선형변환의 문제가 주어지면 이 선형변환의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그랬을 때 선형변환의 문제를 다른 표현으로 바꿔주면 행렬의 문제로 이렇게 바꿔주고, 행렬의 문제는 또 무엇의 문제가 되냐면
선형 변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렬과 선형 변환, 선형 변환과 행렬은 상호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행렬로 표현됐습니다. 그런 순간 선형 변환이 되는 거고요. 선형 변환은 늘 행렬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것을 바꿔주는 배경적 지식이 되는 건 무엇이 되는 거냐면 무엇을 이용합니까? 기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저를 이용해서 이것들을 바꿔주는데 기저에 따라서 행렬이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기저에 따라서 행렬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기저를 선형 변환을 기저를 통해서 행렬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고요. 또 행렬의 문제로부터 선형 변환을 이제 생각해 보는 문제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심에 있는 것이 기저가 돼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형 변환이 주어지면 이 선형 사상이라는 것이 주어지는데 이 선형 사상이 주어지는 것이 평면상에서 물어본다면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볼 수 있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기울어짐을 우리가 판정하는 문제를 우리 중학교에서는 기울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만 선형대에서는 그것의 문제를 선형 변환의 고유한 성질이다라는 말의 의미로 우리는 그것을 고유값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유값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다루는 거고 그때 이 안에 있는 벡터들, 여기서 벡터 표시를 쓰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러한 벡터들, 이 선형 변환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 벡터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고유 벡터다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고유 벡터라는 말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고유 벡터는 0벡터는 어디에든 다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한 성질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우리는 0벡터는 제외하고 고유한 성질을 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핵심 중에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관계가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다양성을 가지고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사형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아까도 선형에서 특별한 내적의 의미, 즉 각의 의미를 하는 내적 공간의 의미가 주어지면 이 내적 공간의 의미가 주어졌을 때 고유값 고유 벡터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때 이 기저의 개념, 이 기저가 아까 제가 무엇을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기저가 좌표기를 결정한다라는 말을 썼죠. 기저가 좌표기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좌표계가 우리가 직교 좌표기였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가 말하는 크기도 1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의 의미가 이제 바로 직교 표현을 하면 행렬로 표현이 되고요.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의 그 변환 문제가 직교 변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것이 주로 여기에 대한 관심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형대 수학은 우리가 이제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현대대수학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현대대수학의 내용이 빠진 이유는 현대대수학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이행래 카이 전공수학이라는 파트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서 내가 분론과 환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설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시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자료, 테이블들은 수업을 할 때 이것을 따로 설명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산수학의 문제로 넘어가서 보죠. 이산수학의 문제는 그 2점 정도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4점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만 2점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이산수학의 그 수업의 주요 목적은 뭡니까? 최적화 문제에 있습니다. 이 최적화 문제가 이산수학의 핵심이 되는데 이 최적화를 구하는데 최적화해 나가는데 어떤 원리들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구할까요? 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를 구하는데 방법이 세기 문제, 점화 수열의 문제, 그래프 이론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고 이 세 가지들이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이 다들 봐야 됩니다라는 의미에서 UPC를 했는데
우리가 이 세는 방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는 중복조합의 문제와 점유 문제, 이것들이 이제 핵심 이론이 돼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복조합의 문제를 구할 때 생성함수를 이용을 하면 조금 더 이제 쉽게 구해주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생성함수 문제와 중복조합의 문제, 점유 문제들은 뭐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됐습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와 다항식, 이진수열과 주기, 이 문제들도 이제 하나의 관심의 대상인데 이 내용들은, 이 두 가지 내용은 아직은 교사임용 시험에서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출제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보통 현대대수학을 내신 분들이 이산수학을 내는 경향이 많고, 그래서 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면 이러한 내용들도 이제 하나의 좋은 소재거리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유한체, 유한체의 문제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 유한체에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다항식환, 그 다음에 유한체를 다른 말로 갈루아체라고 합니다. 갈루아체와 갈루아 확대체의 뜻은 다르니까 구분하셔야 되겠고, 갈루아체의 이론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원시 원소, 또 원시 원소를 근으로 갖는 최소 차수 모닉 다항식인 원시 다항식의 문제, 그 다음에 원시 원소가 나오면 그것의 윗수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진수열의 문제와 주기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보 보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출제는 아직 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핫한 문제 중에 하나는 생성함수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생성함수의 문제, 알고리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점화식과 점화수열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이산수학하면 나오는 이론은, 전통적인 문제는 그래프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이론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프 이론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들, 이제 회로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 이런 문제보다는 요즘 이제 출제됐던 많은 문제들은 생성수용도의 문제, 그 다음에 색칠 문제, 채색다항식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말한 최적화 문제와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 문제에서 본다면 생성수용도의 문제를 구해본다든지, 그를 통해서 이제 최적화를 구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채색다항식과 채색 문제를 통해서 최적화를 이제 알아보는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주요 시험 문제에서 많이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지금 빠져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접행렬의 문제. 여기에서 이제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십시오. 그래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접행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접행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아직은 이제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쟁을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이 정보 보호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게임 이론이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이제 진주만을 공격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이제 태평양에서 전쟁이 이루어졌을 때 이때 이용됐던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이론 같은 경우가 하나의 이제 최근 부각되는 이론들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상하게 수능 문제에서는 게임 이론이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교사임용 시험에서는 아직 게임 이론은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간 여기서 우리는 게임 이론도 이제 결정 게임과 비결정 게임의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 이제 문제 같은 경우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여기 최적화 문제에서 이제 다룰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예민한 문제가 돼서 아마 출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문제, 그 다음에 색칠 문제, 생성수용도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최적화 문제를 한다든지, 또는 재산 분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산수학에서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이산수학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시험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요. 새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고,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은 최적화다. 근데 최적화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보단
이 최적화를 이야기한 과정의 문제, 알고리즘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됐었으니까 그런데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산수학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확률과 통계의 문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문제는 6점 정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6점 정도의 문제가 나오고 2점과 4점이 나오는데 그 재작년까지는 기평 한 문항, 서술형 한 문항 해서 이제 6점이 출제가 됐는데 작년부터 뭐가 줄어들었습니까? 기평 문제가 8문제에서 4문제로 줄어들면서 작년에 이제 좀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났습니까? 해석학하고 복수함수론이 연결된 문제라든지 또는 이산수학과 확률 통계가 연결돼서 나왔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확률 통계는 2개의 문항 6점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근데 핵심적인 이론은 누가 뭐래도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확률 분포의 문제들이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이상과 연속의 확률 분포, 기대값 분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확률에서의 조건부 확률, 사건의 독립성과 이런 것을 이제 알아보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시험 문제들은 뭐가 나오냐면 이상과 연속에서 시험 문제가 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상과 연속에서 나오고 뭐 작년에 균등분포도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만 이제 균등분포, 정규분포를 통한 내용들이 핵심 이론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변수적 문제가 나왔다면 교사임용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는 이변수적 확률 분포가 나오고 이변수에서 했을 때 독립이냐 아니냐도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변수에서 이상과 연속에 대한 문제들도 각각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선 결합, 주변, 조건부 이런 것에 대한 확률값을 구하는 거라든지 또는 확률 분포 함수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기대값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구하는 그 하나의 알고리즘 중에 편안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정률 생성 함수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률 생성 함수가 직접적으로 물어본 경우도 있었고요. 이 정률 생성 함수를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구해주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는데 이 정률 생성 함수는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목적이 되겠죠? 목적이 되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하나의 옵션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면 편리한 이런 이론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계산량도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정렬 생성 함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정렬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추정과 가설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 중에 하나의 이제 그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답이 결론만 말한다면 답이 예 아니오의 문제가 됩니다. 예 아니오에 되니까 기각할 거냐 채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교사임용 시험에서는 우연에 의해서 얻어지는 답들은 시험 문제를 지향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결론적인 것만 놓고 본다면 이것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그것을 기각할 것이냐 채택할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귀무가설의 문제냐 대립가설의 문제냐부터 해서 우리가 채택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라는 풀이하는 과정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채택의 의미와 기각의 의미를 해석하는 문제라든지 라고 놓고 본다면 굉장히 유용한 이론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시험에 나온다면 그러한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 그러니까 결론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갖는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마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그 네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확률을 물어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출제될 만한 내용들은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분포를 다양화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은 정규 분포를 기초로 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전체적인 이론들이 구성이 되고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문제를 다룰 때 평균값만 놓고 보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산술 평균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기하 평균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조합 평균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상황에 따라서 평균을 선택하는 방법도 다르죠. 그래서 상황론이란 것이 이제 접근이 되면 확률 통계는 조금 더 복잡한 형식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고, 최근의 시험 문제의 흐름으로 본다면 아주 어렵지는 않으나 단일한 내용, 단일한 형식보다는 복합적인 내용으로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 통계는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종합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경향이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일변수적인 관점보다는 이변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주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현대대수학이라는 것을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정리에 관해서 교록론은 여기서 따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본다면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사임용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100점 만점으로, 그러니까 80점 만점으로 놓고 본다면 80점 만점에서 50점을 넘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교육학 과정 포함한다면 이제 100점 만점이 되겠죠. 100점 만점의 시험에서, 우리가 굉장히 4년 동안 공부를 했고, 전공부를 했고, 또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합격 점수는 실망스럽게 생각보다 낮은 점수입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시험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매년 쉽게 나옵니다, 쉽게 나옵니다, 쉽게 나옵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대수나 해석학 이 과목을 제외하고는 책 한 권에서 한 문항 내지 두 문항이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 어려운 과목들에서 우리가 출제하시는 분이 출제하는 문제는 아주 디테일하게 해서 세부적인 데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출제하는 분들은 대체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한 문제를 냈을 때 이 문제를 어려운 데서 이렇게 골라서 찾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요, 이 한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뭐 해석학이면 해석학, 복삼수론 복삼수론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출제됐습니까? 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 과목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더 주요 관심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시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 과목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학과정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대학과정은 출제하신 교수님이 정해져 있고요. 그 교수님이 강의하신 책이 결정되어 있고, 그 교수님이 추구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으나, 교사임용 시험은 출제하시는 분이 매년 바뀌니까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의 철학도 알 수 없고, 또 어떤 책을 기초로 해서 출제됐는지 우리에게는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알아나가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정보를 알려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를 했는데, 일단 그분에 대한 것들도 더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과목, 그분의 철학보다는 과목의 특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것처럼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교사임용 시험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고 또 하나는 전체를 배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일한 문제 하나의 문제 안에 단일한 내용이 나오는 것보다는 복합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내왔던 내용, 중간에서 나왔던, 뒤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합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한 문제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평균 점수는 40%니까 뭐 4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2.446, 1.6점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평균적으로 1.6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매우 어렵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6이 안 나오겠죠. 또 매우 쉬우면 어떻게 됩니까? 1점 목표하는 바가 40%가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이 말은 한 문제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도 너무 어려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개연성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중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과목도 어떤 내용도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그 문제가 대단히 어렵다 하더라도, 결과가 대단히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는 것은 어떤 과목도 어떤 내용도 포기하지 마셔라.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기본을 먹고 갈 거다. 그럼 기본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과목 중에서 나는 특정한 과목에 강해요라고 하는 데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교사임용시험은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시험이라는 것은 나 혼자 잘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라는 것이 있죠. 상대와 경쟁하는 시험인데 그것도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전공을 하신 분들이고 또 재수, 삼수 하시는 선생님들이 보통 합격하는 일이 많은 것은 그때 집중력들도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시는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특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특정한 과목, 특정한 내용을 포기하시면 안 되고 그 과목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기가 강점 있는 곳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형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평의 문제가 주어져서 자기만의 방식,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이 시험에 봤을 때 이것이 보편적인 형식의 문제가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이것을 점수로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형식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스터디를 하게 되면 그 스터디에서 내가 피드백을 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 거를 보게 되는데 가끔 가다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인강을 들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인강을 듣는 분들 거를 매번 채점을 하고 하게 되면 내가 강의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강의 준비를 할 수가 없어서 양질의 좋은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시험을 모의 평가를 할 때는 모의고사를 볼 때는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그때까지 제출하면 그때까지에 대한 것은 채점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듣는 시점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풀이하는 형식과 양식이 맞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일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그 스터디에서 나왔던 그 양식에 맞춰서 그거를 TT스파에 보내주시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에 대한 첨평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평이 어떻다, 이것은 형식이 어떻다라는 것들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면 내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것에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강하시는 분에게 제공하는 자료와 인강하시는 분에게 제공하는 자료가 다른 줄 알고 있는데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직강과 인강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직강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해설서를 나눠드리는 거면 인강하시는 분들에게 해설서를 나눠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겐 조금 다른 자료가 있지 않나라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이 맞는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은 뭐 정해진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배웠던 형식, 우리과 교수님들은 이런 식으로 썼어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교사임용시험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독특하고 자기들만의 알아보는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지도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교사임용 시험의 내용은 자신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돼. 이런 그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지. 가끔가다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나 진짜 잘할 수 있을까요?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이번 1년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을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했느냐의 문제지 1년을 준비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합격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올 1년 가지고는 어렵겠다고 얘기하는데 진짜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진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학을 좋아했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수학과 수학 교육학과로 간 겁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을 못했는데 수학 교육학과를 진학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수학과 수학 교육학과에 갔다라는 것은 내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과정에서 공부를 안 하고 적응하는데 힘들어서 자신감이 상실될 수는 있어요. 자신감이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든 시작할 수가 있어요. 자신감이 없으면 시작이 어렵습니다. 시작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극단적으로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난 잘할 수 있어. 난 잘해. 그래서 준비하면 난 합격할 수 있어. 이러한 것에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믿어라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자신감, 이것에서 출발하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 내 강의를 듣는다면 이행례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행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자기의 자신감, 그 다음에 이행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은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신감, 그 다음에 이행례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을 기초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된다면 우리는 이제 교사임용 시험은 합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진짜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건 카더라 통신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때 카더라는 것은 근거 없는, 그러니까 누구를 믿고 누구를 믿지 말라가 아니라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한 것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과 교수님이 그랬는데 이랬대더라. 근데 근거가 없으면 그것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근거가 없는 것은 믿지 마십시오. 근거가 있는 것만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는 것은 강한 자신감을 갖고 이행례를 믿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아까 이제 내가 말했던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주요 내용들은 이러한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됐고 우리는 이러한 것에 주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주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가장 이제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수생과 삼수생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이제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가 1차에 합격했으니까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1차에 합격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 올라왔으면 굉장히 레벨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얘기일 수 있으나 떨어진 건 떨어진 겁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좀 불쾌할 수도 있고 조금 뭐가 됩니까? 이게 자기에 대한 자존감을 떨어뜨린 그런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겸손해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1차에 합격했으니까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나는 떨어졌으니까 라는 데서 출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찾자는 겁니다.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는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강한 자신감을 갖고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버가 돼서 나는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 시험이 점수가 더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부터 다시 안 봐서 그렇습니다. 내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나는 이건 알아. 이 정도는 돼. 저거는 아니까 조금 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냥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몰라. 나는 기본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데서 출발하십시오. 분명히 내가 그 결과가 안 좋았던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미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미세한 부분을 찾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겸손하라.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존심, 자존감, 자신감을 갖되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한다면 시험이란 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100%란 말은 해줄 수 없습니다만 합격률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끝으로 우리는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끝을 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해석학부터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